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밀리의 사례를 현대 대인관계적 조망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그녀가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타인의 긍정적인 개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묘하게 회피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분석가는 타인의 개입을 회피하는 그녀의 태도와 분석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면담을 찾아온 그녀의 목적이 서로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데 분석가는 어떻게 그러한 이해에 도달했을까? 에밀리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들은 모두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 친한 친구들, 남자친구들을 자신의 생산성이라는 강렬하고 독립된 삶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확실히 알았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사귀어온 남자들이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정말 그들이 그랬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느꼈고 또 그들을 돕는 자신의 능력에 긍지를 느꼈다. 그녀는 연인이나 친구가 자신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왔을 때마다 크게 놀라곤 했다. 분석가는 자신이 에밀리로부터 정중하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매번 계획에 없던 출장을 가야만 했고 종종 면담 시간을 바꾸어 달라는 전화를 해오곤 했다. 면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분석가가 에밀리에게 전화할 때면 분석가는 상사의 중요한 시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갑게 전화를 받는 비서를 통해야 했다. 앞서 말했듯이 분석가는 에밀리가 혼자서 면담 과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와 교류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매번 면담의 끝과 그 다음 면담이 시작되는 사이에 자신이 이상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는 매번 성취감과 함께 에밀리와의 연계감을 느끼면서 면담을 끝냈다. 그러나 그 다음 면담을 시작할 때면 그녀는 왠지 모르게 멀리 느껴지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곤 했다. 그녀는 가끔씩 지난번 면담 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때로는 저 오늘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일정표를 가지고 모임에 온 사람처럼 말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분석가가 특별히 제안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면 에밀리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켰다. 분석가는 에밀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면담을 시작한다는 것과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낯선 사람 취급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석가는 그러한 에밀리의 태도에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문가다운 품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존재와 시간이 분석가의 존재와 시간보다 중요하다는 에밀리와 그녀의 비서의 태도에 의해 저만치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그는 그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하며 그녀의 자기 충족적인 노력들에 개입해야만 한다는 미묘한 압력을 받았다. 그는 차츰 면담을 시작하는 에밀리의 태도와 한 면담과 다음 면담 사이의 정서적 단절은 분석가와 그의 영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에밀리는 분석가가 이전에 해왔던 노력을 무산시키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러한 자기 관찰과 성찰은 분석가로 하여금 에밀리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분석가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유용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었다. 분석가는 에밀리에 대한 자신의 반응, 즉 역전이를 통해 그녀가 타인들과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추론해낼 수 있었다. 분석가는 에밀리가 거리를 두고 자신을 대하고 자신의 기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다음 면담이 돌아올 때쯤엔 자신의 노력들을 무산시켜버린다는 느낌을 그녀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는 이것을 그녀에게 한꺼번에 쏟아놓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의 불안과 안전작용이 생겨난 배경에 공감하면서 조금씩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에밀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였다. 때로 그녀는 분석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환자로서 그녀가 분석가를 그토록 세심하게 배려했는데 어떻게 그가 자기 때문에 위축되었는지 의아해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때에는 분석가의 통찰에 공감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를 안심시켜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밀리는 분석가를 자기를 필요로 하고 지나치게 요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친구들이나 애인들처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에밀리가 어떻게 해서 분석가를 연약한 사람으로, 그래서 섬세하게 배려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전이 때문일까? 고전적인 프로이트 학파는 에밀리의 이런 태도를 성적 및 공격적 목적을 지닌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을 왜곡하는 일시적인 전치로 볼 것이다. 반면 설리반은 그녀의 이러한 태도를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적 통합 경향이 전치된 것으로 보았고, 분석가는 면담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전치를 감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현상 자체는 임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어떤 정형화된 관계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 임상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론 구성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 학파라고 한다면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과 관련한 과거의 경험, 이걸 통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인관계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역동이론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어쩌면 사회적인 관계 중심이니까
이 관계 중심에서 본다면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적 통합 경향이 전치된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가 여기서 다시 전치된 거다. 그래서 어떠면은 과거의 관계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이것을 역동 이론 측면에서 이론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대인관계적 이론의 틀에서 역동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면서 이론 구성을 하느냐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론 구성을 하느냐의 차이죠. 그렇지만 그 현상 자체는 다 과거의 것이 현재에 전치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정서가 현재에 전치된다. 과거의 대인관계나 대상관계가 현재 전치된다. 이제 이런 개념은 비슷해요. 같은 건데 같지만 그 이론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험 속에서 체험했던 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에밀리 같은 케이스는 좀 자주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쉽게 접하는 임상이라고 할까? 예, 예. 저도 좀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남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그래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제 스스로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떠오를 때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분명히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들이 어쩌면 오늘 에밀리가 이야기했던 내담자로서도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게 좀 비슷한 부분을 좀 이렇게 느꼈고요. 저도 어쩌면 그 내담자하고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접촉, 친밀해지는 그 순간에 뭔가 저항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패턴들이 다시 이제 상담자의 관계에서 실현된다고 할까? 네, 그런 될 때, 상담자가 그걸 역전의를 느끼고 그것을 이제 내담자 통찰하는 데 도와주는 것으로, 어, 그걸 안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섣불리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방 든 생각은 이런 대인관계적 패턴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내면에서 있는 어떤 자신의 역동에 대한 그런 통찰도 또 같이 이루어져야만 뭔가 좀 진정한 어떤 변화를 이루는데 깊은 통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임상에서 이렇게 함께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하느냐지 통합적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인관계만 변하는데 대상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죠. 우리 심리 내적인 것이 변하는데 대인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함께 변모한다고 하는 거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학파의 이론들을 너무 서로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어떤 변화, 결국은 정신분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변화죠. 그때 어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증상의 변화, 증상을 제거하는 쪽으로 보는 이런 단기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분석이나 영성에 추구하는 것은 그 인격체의 변화,
인격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심리 내적인 내적 세계에 있는 여러 표상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분 안에 있는 판타시 변화죠. 어떤 내적 판타시가 변하고 그 내적 판타시가 변하면 세상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달라집니다. 자기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그러면 외부 세계와 접하는 이분의 삶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걸 조각조각 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은 밖에서부터 대인관계 쪽에서부터 먼저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상관계 쪽으로 심리 내적인 표상 중심으로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가 타고난 욕동 중심으로 이걸 접근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사회 환경 중심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시작을 했든 인격적인 변모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부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죠. 예, 제가 아는 분은 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항상 그게 이제 컨트롤이 걸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데 그 방법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다 나오는 게 이렇게 항상 관계를 꼭 리셋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좀 친해졌다 싶은데 안 친해진 것 같고 안 친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되게 친한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자기한테 여기 에밀리도 좀 뭐랄까요 자기의 통제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걸 또 의도적으로 그걸 또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 어린 시절에 이야기들이 딱 나올 때 보면은 그 엄마로부터 뭐냐면은 항상 엄마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치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다음날 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엄마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떨 때는 내가 힘들지만은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패턴도 그런 방법이고 또 그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인데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그래 되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사람들 사이가 보면은 항상 보면은 만나보면은 그 전에 좀 이제 알고 지내면 원래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다가 갑자기 그 냉랭한 분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 와도 되나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다가 어떤 데 가면은 그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로 리셋이 일어난다는 예, 얘기잖아요. 딱 리셋이죠. 항상 그 관계가 리셋이 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말려들지 않게 거기 컨트롤 안 나가고 있으면은 어떨 때는 딱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꾸 아쉬운 걸 만들도록 하다가 이게 뭔가가 좀 생기면은 아쉬운 게 생기면 그제서야 갑자기 또 친한 척하고 이렇게 친하게 나타나고 이제 이런 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분이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격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가져왔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손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서적인 뭔가 반응이 일어날 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자기 보호 장치가 일어난 그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스인데 이분은 뭘 보호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분이 자기 정서에서 자기가 뭐 소외된다거나 아니면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일단 자기 소외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이런 측면은 없을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자기가 애쓰고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른다 하는 것은 그래 잘 수용해주지 않는 대상이고
어쩌면 치매적인 대상일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죠. 그 치매적인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치매를 받지 않으려면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길밖에 없잖아요. 계속 치매적이라고 한다면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관계로 또 접근했을 때 갑자기 거절되고 치매당하는 경험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좋았던 감정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위험 상황이고 이해될 가능성이 있죠. 어제까지는 엄마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엄마가 항상 자기 교호해 주는 줄 알고 또 그 다음날 또 응석 부렸다가 호되게 야단 맞고 그래서 또 좀 자기가 애써서 엄마 만족시켜서 또 칭찬받아서 칭찬받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좀 응석 부렸다가 또 야단 맞고 이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스테이블하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아이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좋은 감정을 차단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감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계속 위험한 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보호하는 이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묘하죠. 좋은 감정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감정 가지고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컨티뉴스하게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패턴 엄마에게도 항상 말하자면 상관 앞에 서는 것처럼 얼차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에게 응석 부리던 그 모습으로 다가가다는 매번 혼난다고 한다. 제 설명드리면서 강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게 왜 네. 그 어릴 때 이야기할 때 엄마가 새벽기도 가든가 깨우는 자기는 힘들지만은 그 같이 가야지 그 엄마의 만족이 되는데 그렇죠.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몹쓸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 열정이라는 게 관계를 리셋하는 경향과 딱 맞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썬데이에 무조건 교회를 와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이게 뭐냐면 만족 못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가가 그냥 뭐 나의 희열처럼 안 오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이분이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 위드 어그레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도를 이분이 가져왔잖아요. 인격 속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머니가 됐잖아 지금.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면은 그 전에 안 왔던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게 싹 사라지고 왔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그걸 또 확인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든다 하는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는 뭐 계속 일어나면은 어쩌다 빠지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출석 체크하면서 끝이에요. 그냥 끝났다가 살아났다가 이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그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 네, 그런 거. 그게 인터널라이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동일시가 일어나니까 자기 인격의 일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힘들었던 그 어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이 사람의 성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의식 중에 그 어머니 자기가 느꼈던 어머니가 가졌던 태도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어머니가 이 양면성형인데 한쪽으로는 이상화돼 있고 그렇죠. 그 이성화 될 한쪽으로는 수밖에 없죠. 본인이 힘들어질 때는 가혹한 어머니로 나타나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가혹한 어머니와 이상적인 어머니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더라고요. 통합되지 않은 네. 어떤 내적 대상이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굉장히 어떤 증상, 뭐 어떤 그거를 불문하고 굉장히 심한 어떤 상태의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까 프로이드냐 어떤 설리반이냐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별로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게,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동물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 원초적인 그러니까 거죠. 예, 원초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방법,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 이런 거에 많이 그 하이에나가 정말 이렇게 먹이를 찾는 데는 그 촉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친구랑 대화하거나 뭐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촉들을 그렇게 발달을 시키지 않는데, 그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촉이 발달해 있는, 정말 이렇게 동물을 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지능의 어떤 한정량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한 8, 90%를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그 경험이 많으신 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아까 상호작용적인 어떤 공감의 어떤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 두려워야 맞아요. 그래도 치료자들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 여기서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내가 이분의 패턴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설명하는 거가 그 내담자 층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은 보통 해석 중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프로이드의 해석적인 기법이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그런 설명했다가 굉장히 야단 맞는 케이스들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통찰을 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느 경우에 이분이 나를 안전하게 느끼고 있을 때 조금 이분이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가면서 안전하게 이분 스스로가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분에게 통찰을 주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이분의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이분들에게 내가 좀 사실은 이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선생님을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고 나서는 순간은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정서가 건강한 정서예요. 실제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것도 두렵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건강한 정서에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이제 어떤 관계적인 거리라든지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이 바로 이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교인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좋았지만은 한번 딱 눈에 바깥에 나가면은 완전히 이제 퇴출당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막 매번 사람들이 벌벌벌벌 기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가야 되는데 온통 두려움과 자책감밖에 없어요. 그냥 항상 나는 별로 가치가 없고 항상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쫓기듯이 절절 매듯이 막 억지로 하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그 지도자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워한다거나 압박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표현이 되면 안 되고 되게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뒤돌아서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사람 아닌가 알면서 혼자 힘들어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은 아 자기는 만족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요. 그 어떤 신앙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병리적인 심리적인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외포하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관계죠. 저 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다른 집단 같으면 들어가고 나갈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무섭게 하시면 가고 싶지 안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종교 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독특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종교 집단에 헌신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집단하고는 다른 어떤 독특한 어떤 삶의 그 어떤 만족감 내지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집단에서 실패하지 않았음 뭐 이런 것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바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장로님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랑 오버랩이 되면서 왜 사람들이 종교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거기서 어떤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퇴출당하거나 하면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상처를 입거나 더 또 성취감을 느끼거나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어요. 제가 또 그냥 관찰해 보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게 마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자기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적인 취약함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취약한 거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패턴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그런 패턴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용하고 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게 잘 따라가고 거기에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종교적인 이런 그룹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이런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쩌면 이분의 어떤 내세와 관련되잖아요. 지옥과 천당이라는 공포가 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도저히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교수님. 아까 그 말한 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막 이러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삶이 어려울 때 그런 거를 타개하고 싶은 어떤 이게 박차를 가하는 동기 요소 중에 하나로 뭐 명상을 엄청 열심히 한다든가 뭐 엄청나게 이런 어떤 걸로 정말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하는 그게 순수한 구도일 수도 있고 순수한 추구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방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종교가 그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종교는 일루전이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건강한 어떤 영성하고 다른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어서 그 공포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 있는 이런 어떤 영성 현상은 건강한 영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던 거가 그러니까 프로이드 얘기가 다 틀린 게 아니고 건강한 영성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부분은 취약한 부분인데 병리적인 어떤 혹은 건강하지 못한
종교 생활에 대해서 그걸 일루전이라고 봤던 부분은 그리고 그 방어라고 봤던 부분은 상당한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종교 생활 전체를 파악한 게 아니고 병리적인 부분을 봤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차피는 그런 게 강할수록 결속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훨씬 더 강하죠. 네, 겉으로 볼 때는 결속력이 강한데 그 말하자면은 그 치매적이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 가혹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집착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훨씬 더 집착이 강하죠. 꼭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집단의 지도자들이 의식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완전히 배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몸으로 배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카리스마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묘하게 그걸 알아가지고요. 그거를 이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파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실패가 돼요. 실패가 되고 완전 난리가 나는데 무의식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면은 아주 그냥 결속력 강하게. 근데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굉장히 파워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의식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억눌리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는 줄 아는 사람이 속이는 걸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께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확신범이 무섭다는 거예요.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밑에 병리적인 사람들이 같이 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안 된 사람들의 얘기 대부분 독립된 인격으로서 서본 적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자기하고 대상 관계는 항상 이분들 융합하는 관계, 뭔가 퓨전을 이루거나 유년을 이루는 이런 관계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큰 어떤 대상하고 융합하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영적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하고 자기가 동일시돼서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해지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은 안전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매질을 하는 부모 밑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